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지만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2요구권 건의도 촉구했습니다. 건의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음을. 필리버스터 시작 23시간이 지나며 종료 표결이 다가오자 여야간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찬성 토론 기회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 세우려고. 의장이 할 일을 안 하잖아. 장 대표는 결국 24시간을 꽉 채우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필리버스터 역대 퇴장 기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뒤이어 역시 위헌 논란 속에 수정을 거듭한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언론이나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고의적 유통 시 손해배상을 강화하며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며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의 위치를 내세워 어떻게 해서든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또 오늘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난 뒤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범부처 특별 대응팀을 꾸리고 담당 분야별로 현미경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3,300여만 명의 회원 정보를 유출한 쿠팡.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에 무책임한 대응, 근로환경 문제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국 관련 부처들을 모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원과 경찰청 등도 참여합니다. 정부의 규제 정보기관까지 총동원된 이례적 대응입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넘어 사회적 위기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원인, 이용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은 우선 이번 사태의 원인 조사와 함께 책임 규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부는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택배노조가 물류센터 직원의 과로사 정황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범석 쿠팡 INC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택배노조는 김범석 대표가 산재 증거를 조작 은폐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131개 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관련법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상설특검팀은 쿠팡 CFS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쿠팡 사태 파장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신한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습니다. 19만 명 넘는 가맹점주들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는데 외부자 해킹이 아닌 신한카드 직원들의 조직적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식당과 학원 등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입니다. 추정되는 피해 규모만 19만 2천여 명, 휴대전화 번호 유출이 18만 1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휴대전화 번호에 이름까지 유출된 경우는 8천여 건, 여기에 성별 등의 정보가 추가로 털린 것도 2,300여 건에 달합니다. 다만 카드 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게 신한카드 측의 설명입니다. 금융정보나 신용정보 등의 유출은 전혀 없고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유출도 내부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맹점 카드 영업을 맡은 직원 12명이 설계사 1명과 함께
가맹점주의 카드 가입을 위해 정보를 무단 공유한 겁니다. 불법이 이루어진 기간만 지난 2022년 3월부터 3년여간 신한카드는 지난달 유출 제보가 있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시스템 해킹이 아닌 만큼 추가 정보 유출은 없다는 입장. 하지만 2차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밀한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을 시켜주겠다, 이런 기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신고를 접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경위를 집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별도 검사에 착수할지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통일교의 정치인 유착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특검의 공감대를 이루고 각각 특검법 준비에 나서거나 이미 발의를 마쳤는데, 다만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인지, 민중기 특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등 이견이 여전합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통일교 특검을 먼저 제안했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안을 완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특별검사 후보 2명 추천권은 법원 행정처장에게 주고 대통령이 사흘 내 미임명 시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게 했습니다.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은 물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 이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더불어민주당도 신속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속도가 곧 정의라며 자체 특검법의 연내 발의와 최대한 빠른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특검이 출범한 즉시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전면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하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대상엔 의견차가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헌재 등 제3기관의 추천을 주장하고 있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도 반대합니다. 특검에 대한 특검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통일교 특검 국면에 뛰어들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제3정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따로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가 내년 2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2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현행대로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부탄은 10% 인하됩니다. 정부는 이번 연장에 대해 유가 변동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인근 건물에서 불이 나 9명이 다쳤습니다. 전북 김제에선 화물차와 초등학교 통학 차량이 부딪혀 초등학생 등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앞 소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인근 건물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9명이 어지러움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건물 지하 3층에 있던 차량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는 트럭 위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기도 구리시 세종-포천 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던 1톤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트럭 짐칸에 있던 적재함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란색 버스 옆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전북 김제시 백산면에서 초등학교 통학버스와 대형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5명과 40대 통학버스 안전지도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모두 1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60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신호위반이나 빗길 미끄러짐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가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소비가 성장을 이끌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영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낮아졌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4.3%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3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간으로 환산한 수치로 발표됩니다. 3분기 깜짝 성장은 강한 개인 소비의 영향이 컸는데 경제 성장률의 3분의 2 이상을 기여했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바라보는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고용시장 약화를 우려하며 금리를 인하해 왔는데 경제가 여전히 튼튼하다면 고용시장 약화의 원인이 경기 악화가 아니라 이민 정책 등 다른 구조적인 변화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at could be driven by demand, that businesses want fewer workers, but it could also be driven by supply. We've had a huge shift in terms of the immigration flows. 다만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소폭 올랐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3분기 깜짝 성장은 관세덕이라며 미국의 경제 수치는 더 좋아질 거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며 자신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이 종전 합의 시한으로 제시한 크리스마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마치고 온 양측 분위기를 봐도 크리스마스 종전 합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도심 하늘을 비행하던 드론이 아파트 상층부를 타격합니다. 현지 언론은 러시아가 드론 600여 대로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해 4살 어린이 등 3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Я думала до нас в квартиру. Дочка вообще волной вынесла в коридор. Короче, перелякалась. Ну что тут можно сказат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우선순위를 매우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쟁 종식을 위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선에서도 러시아군이 진격에 속도를 내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격전지인 시베르스크에서 철군했습니다. 시베르스크는 러시아가 종전 조건으로 요구해온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요충지입니다. 러시아의 화력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잠수함과 전투기 등을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사이엔 러시아 남부의 군수시설인 석유화학 공장도 공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미국에서 회담을 마친 대표단의 복귀 사실을 알리며 후속 협상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이후에도 러시아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고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대러시아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만큼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미국이 최근 종전 시한으로 제시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양측 간 공세도 거세지면서 전쟁이 또 한 번 해를 넘길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이번엔 KB증권을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혼조세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지만 오름폭은 제한적이고 코스닥 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8.01포인트 상승한 4,135.33에 코스닥은 1.59포인트 내린 917.9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GDP 호조에 따른 경기 낙관론이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하루 만에 반등을,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와 부품주 흐름 좋고 롯데칠성과 두산, 일동제약,
하나오션 등 조선주 강세입니다. 반면 한국화본과 두산로보틱스, APR 등 일부 화장품주 부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대모백스 신고가를 기록 중이고 오늘 상장한 리브스메드 10%대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70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무심코 올린 사진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타클로스와 함께 찍은 사진.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AI를 활용하면 사진 속 산타클로스 관련 이벤트 정보와 간판에 적힌 작은 글씨만으로도 촬영 장소를 금세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무를 배경으로 찍은 이 사진도 배경 속 검은 철책 등 몇 가지 단서로 촬영 장소가 쉽게 특정됐습니다. 이처럼 현재 AI 기술로 사진 속 건물이나 간판 등 일부 요소만으로도 촬영 장소를 순식간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재난재해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IT 기업은 SNS에 올라온 사진과 날씨 데이터 등의 정보를 분석해 지자체 등의 피해 상황을 실시간 제공합니다. 例えば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とかですね、スーパーみたいなものとか。これ実はその店舗の情報ってもう大体その地図のデータベースにあるんですよ. 문제는 악용 가능성입니다. 한 남성 팬이 여성 아이돌의 주소를 찾아내 습격하는 사건이 2019년 발생했는데요. 당시 이 남성은 SNS에 올라온 사진 속 여성 눈동자에 비친 풍경을 단서로 거주지를 특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SNS에 사진 등을 올릴 때는 촬영 직후가 아닌 시간을 두고 게시하고 공개 범위를 친구 등으로 제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1934년 문을 연 이곳 스미스 유니언 바는 하와이에서 가장 오래된 술집입니다. 진주만 공습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하와이의 근현대사를 함께 해온 상징적인 공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물주가 임대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91년 역사의 이 술집은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It's been a long run. Landlord decided it's time to close. 지역사회에서는 역사적 공간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in the military veteran community it does mean a lot. I know it's changing times, but it's also history, and it's history that we don't want to forget. 폐업 소식이 전해지자 마지막 추억을 남기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 came down because I read the newspaper this morning that the bar was closing. 정확한 폐업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남아있는 주류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만 영업할 계획입니다. 신장 투르판 박물관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 문화재 3D 디지털화 작업을 대규모로 진행 중입니다. 석대의 6천만 화소 카메라가 문화재를 찍고 있습니다. 문화재 한 점에 360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3D 스캐닝과 이미지를 생성하고 문화재의 입체 구조를 추출합니다. 문화재의 형태나 색상, 질감을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기록하는 문화재 3D 디지털화 작업입니다. AI 계산으로 만들어진 3차원 모형은 0.15mm의 높은 선명도를 보인다고 박물관 측은 설명합니다. 我们精选了2000件涵盖陶器、木器、文书等品类的精品文物，开展2维数据采集与3维数据建模工作。 투르판 박물관은 석기와 고서적, 방직물 등 문화재 2만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 문화 교류와 불교 예술의 영향을 받아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작품들이 상당수입니다. 이번 문화재 디지털화 작업은 원형 기록은 물론 복원과 온라인 전시 등 활용 가능성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한 병원에 마련된 신생아 집중 치료실. 의료진은 24시간 내내 인큐베이터 속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기들 가운데 상당수는 미숙아로 태어났고 일부는 선천적 기형을 안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 영향을 미친 심각한 영양실조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기근과 임시거처 같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많은 산모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ولدت طبعا في الخيمة تعرضت لسوء تغذية كذا مرة ولا حدا مطلع عنا وولدت في خيمة.
의료진은 또 폭격으로 인한 방사능과 유독가스 노출도 가자 지역 태아 사망률과 선천적 기형, 조산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심해질 추위 또한 걱정입니다. 유니세프는 조만간 가자지구 신생아들의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맞춤형 키트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며 3년 만에 새로운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기존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인데 이번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도입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습니다. 세종과 제주에서 먼저 시행됐는데 번거롭고 매장 부담이 크다는 불만 속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판매자나 소비자나 모두를 불편하게 하면서도 정작 감량에는 도움이 안 되는. 정부가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를 새 방안으로 내놨습니다. 현재 음료값에 포함된 일회용 컵 가격을 별도로 표기해 컵을 유상구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다회용 컵 사용자에겐 가격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음료값은 변동이 없을 거란 게 정부 설명이어서 표기를 바꾼 것만으로 일회용 컵 사용이 줄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또 플라스틱과 종이를 오가며 혼선만 빚었던 빨대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이 요청할 때만 매장에서 제공하게 할 방침인데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많이 불편해할 것 같기도 하고 카페랑 손님 사이에서도 뭔가 갈등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환경에는 딱히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정부는 이번에 공개한 방안들을 바탕으로 업계 등과 협의한 뒤 내년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규제에 초점을 맞출 뿐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방안은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곧 겨울방학인데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살, 3살 남매를 키우는 A씨. 동네 어린이집에 다니는 둘째와 달리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첫째는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의 특수학교에 다닙니다. 똑바로 앉아. 이쁘게 앉아. A씨는 곧 시작되는 방학이 두렵기만 합니다. 첫째가 다니는 특수학교는 방학 중 돌봄이 2주만 운영되고 급식 지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애가 크고 힘이 세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맡기기 좀 힘들어요. 하루 정도 보시면 거의 병나는 수준.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결국 방학 내내 부모 중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어떤 학원도 장애아를 받아주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데리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한 명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될 거고.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방학 중 돌봄을 충분히 제공할 여력이 없습니다. 장애아를 다룰 줄 아는 돌봄 전담 인력도 구하기 힘들어 교사가 동원되기 일쑤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냥 인력이 없다, 상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사람인 선생님이 이것까지 조금 해줘라라고 강요를. 방학 때마다 이런 악순환은 반복되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아이의 양육을 가족에게만 둔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 돌봄에 대해서 여전히 무심한 현실이다. 일부 지역에선 장애 학생들의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없애는데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최근에 학교 숙제나 수행평가 과정 등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AI를 써도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부정행위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학생들도 과제를 할 때 일상적으로 AI를 사용합니다. 수행평가 내는 거를 그냥 다 물어봐가지고 다 하니까 빠르고 쉽게 하니까. 하지만 AI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써야 하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한 고등학교에선 수행평가 답안을 AI로 베껴 쓴 학생들이 적발되며 재시험이 치러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알아요. 많이 활용하고 딱히 뭐 교육 같은 거 없어요. 정부가 내놓은 수행평가 AI 활용 관리 방안의 핵심은 AI 사용은 제한하지 않되 활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자는 겁니다. AI와 대화를 통해 주제를 정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건 허용됩니다. 대신 과제 제출 시 AI를 사용한 범위와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AI가 생성한 글이나 그림을 자기 창작물인 것처럼 제출하거나 답안을 그대로 베껴내는 건 금지됩니다. 교사들은 수행평가 과제 등을 낼 때 AI 활용 규정과 구체적인 감점 기준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임시 방편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답 찾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인 만큼 평가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암기식 정답 맞추기 교육은 AI 시대는 절대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논술형 평가로 갈 수밖에 없고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친 뒤 내년 신학기 전까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배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오늘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인 내일부터는 북쪽 상공에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영하 35도 안팎의 강력한 한기가 내려와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낮아지겠고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